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영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철강 재료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철강 재료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제목을 철 들었니? 이렇게 좀 재밌는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 주기율표에 있는 Fe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철강 산업 현황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철강 재료가 왜 이렇게 온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철강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질문과 대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강 산업의 현황입니다. 철강 소재는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금속 재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리고 거의 산업에 또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도 철강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자그마한 압정이나 옷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피아노 줄, 또 크게는 조선용 배, 자동차, 그리고 커다란 건물, 다리, 교량,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이프 소재들 해서, 또 주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널리 철강 재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고마운 소재인데 또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재가 바로 철강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산업 분야로 조금 나누어 보면은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철강 소재가 사용되는 산업은 건설 산업입니다. 여러 가지 건축, 토목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 레일 뭐 많죠. 그런 부분, 건설 부분에 철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30% 비중으로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은 상품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재료들 중에 철강 재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강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철강 소재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전자제품, 전기기계 이런 데도 사실 눈에 언뜻 보이지 않지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소재들 중에요, 그 중에 철강 소재의 비중이 거의 5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소재라고 해서 동일한 소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여러 부품마다 다양한 철강 재료, 물성이 다 다른 철강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철강 소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나 하는 그림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정리해 왔는데요. 2020년, 바로 작년이네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철강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게 18억 톤, 18억에서 19억 톤이 됩니다. 1년에 만든 철강의 양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전 세계 인구로 나눠 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8억에서 79억이라고 합니다. 78억 인구가 1년에 사용한 철강량이 약 240kg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년에 1년 동안 200kg의 철강을 소모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철강 재료를 많이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의 19억 톤에 가까운 1년 생산량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첫 번째 1등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한 나라에서 18억 톤 가운데 약 10억 톤을 중국 혼자 생산하니까 엄청난 양을 중국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 하면 바이오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첨단 산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분야가 매우 발달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양을 기준으로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러시아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보다시피 여섯 번째로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철강 소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1년에 한 사람이 철강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까 철강 생산량은 세계에서 6위라고 했는데 1인당 철강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한 사람이 아까 세계 평균은 240kg 정도 1년에 철강을 소모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900kg가 넘습니다. 거의 1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한 사람당 1톤의 쇠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철강 재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철강 생산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철강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매우 활발한 제조 산업을 그리고 훌륭한 제조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소재가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전기전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잘 산업이 발달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산업의 쌀인 철강 소비량도 덩달아서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약 작년에 955kg을 한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소위 브릭스라고 하죠. 예.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브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아직 적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철강 1인당 소모량이 더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게 역사적인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소비량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철강 산업의 현황, 소비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년에 18억, 19억 톤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이 이와 같이 철강 소재가 다른 모든 금속 소재나 세라믹 소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재료를 만드는 원 소재인 철광석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지구상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지표면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고 멘틀 속에는 외핵이 있고 코어라고 하는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핵 부분, 내핵, 외핵 부분의 대부분이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핵 부분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철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는 엄청나게 많은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의 제목을 철 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지구의 중심에는 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 때문에 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양풍, 몸에 안 좋은 태양풍들을 그 지구장이 막아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 중심에 있는 철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철 들었니 이렇게 썼습니다. 지표면은 어떠냐? 지표면에도 철 성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각에서도 지각에 있는 산소는 뭐 금속 원소는 아니니까요. 금속 원소로서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루미늄이든 철이든 순수한 금속, 알루미늄, 철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보다시피 산소가 굉장히 지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소들이랑 결합을 해서 소위 산화물, 알루미늄 산화물, 철 산화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양이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루미늄보다도 실제로 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철 광석이 철 산화물이 중심이 되는 철 광석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가 철광석을 무역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나라가 구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철광석의 경우에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대륙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철광석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풍부해서 앞으로도 철광석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철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요. 그러기 때문에 철광석은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수출과 수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중요한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철광석이 주로 산화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진짜 금속인 철 Fe만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그런 제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철 기술이 예전부터 계속 발전했고 점점 더 효율이 좋은 제철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위 용광로라는 커다란 그 노에서 철광석과 그리고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라는 물질을 용광로에 같이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 원소들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Fe 그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쇳물을 얻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고온의 쇳물을 얻게 되고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재선, 아이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철 속에 남아있는 약간의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합금원소를 집어넣어서 최종 원하는 조성을 갖는 그런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제강, 스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뜨거운 쇳물을 잘 굳혀서 실온까지, 상온까지 고체 상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상온에서 이런 쇳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제선, 제강 공정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산화물에서 알루미늄 금속을 뽑아내는 것보다 이 제철, 제강 공법이 훨씬 대용량이고 그리고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격이 제조 공정이 훨씬 효율적이고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엄청 싼 그런 면에서 철강 소재는 경쟁력 있으면서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소재는 또 강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그걸 비강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제 비강도로 나눈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강도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철강 소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물만큼 싼 소재라고 2021년 금년도 기준으로 제가 다시 데이터를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철광석 원광석 가격이 키로당 150원. 정말 싸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용광로에 넣어서 철광석을 수입을 해서요. 주로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배에 싣고 그렇게 멀리까지 실어 와서 용광로에 넣고 그런 제선과 제강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굳혀진 쇳덩어리를 고온에서 뜨거운 데서 가공까지 한 그런 철판을 우리가 열형 강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철의 가격이 키로당 844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사 먹을 수 있는 생수 가격이 키로당 800원입니다. 그러니 호주에서 수입한 철강석을 그렇게 가공까지 했는데 800원대인데 생수와 같은 가격이니 물만큼 싼, 어쩌면 사실 실제로는 물보다도 훨씬 싼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소재를 1년에 19억 톤이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인류가 필요한 것에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철강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환경 문제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금속뿐 아니라 세라믹, 또 고분자, 폴리머, 비닐 뭐 많이 있죠. 그런 많은 재료들 중에 자원 리사이클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쓰고 나서 다시 회수해서 재생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강도, 에코 강도 이런 지수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철강 소재가 월등히 타 소재에 비해서 자원 재생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철강 제품 리사이클링 비율이 2018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85%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철광석에서부터 뽑아낸 쇠를 그거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해서 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더 이상 못 쓰게 되고 배를 못 쓰게 되고 탱크를 못 쓰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못 쓰게 된 폐차로부터 다 도로 철을 회수하는 그런 비율이 85%로 매우 높은 비율로 철강 소재는 다시 재생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타 소재보다 월등히 리사이클링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런 면에서 친환경적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광로 조합이나 재선, 제각 이런 공정에서 CO2 배출이나 이런 환경에 해로운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또 볼 수는 없는 것이 또 이렇게 리사이클링 면에서는 또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만 보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강 소재가 널리 쓰이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표에서 보다시피 철강 소재는 그 기계적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도 또는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 이런 물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철강 소재는 그 합금 원소를 어떻게 넣느냐 또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계적 물성을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다 그럴까 약한 무른 철강 소재도 만들 수 있고 또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경한 철강 소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은 철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하죠. 그러나 철 중에는 얼마나 약하냐면 알루미늄 합금보다도 이 표에서 보다시피 강도가 오히려 알루미늄보다도 낮은 철도 있고요. 반면에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강도를 갖는 그런 철강 소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피아노 줄 이것도 연장 강도가 5000메가파스칼에 육박하는 매우 고강도 선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계적 물성을 요구하는 여러 산업 분야의 철강 소재가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내 기업에서 TV를 통해서 광고한 것인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스틸이라고 해서 인장 강도가 1000메가파스칼 이상, 단위를 바꾸면 1기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매우 경한 철강 소재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탄환이 뚫지 못할 정도의 고강도 철강 소재를 개발하였죠. 이런 식으로 철강 소재는 매우 단단한 소재도 만들 수 있고 또 굉장히 연한 소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철강 소재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에 단단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꺾어서 만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모양, 쉐입으로 부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철강 소재로 만드는 부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단단한 철강 소재가 저렇게 꽈배기 과자처럼 저렇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마치 실처럼 저렇게까지 가공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강도를 가질 뿐 아니라 또 저렇게 또 부드러운 면도 있고 잘 늘어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성형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우 우수해서 다양한 부품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 철강 소재를 자랑하자면 자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석 알죠?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말굽 자석, 막대 자석 이런 것들이 다 철강 소재입니다. 그래서 철강 소재는 또 이렇게 자성을 띱니다. 자기적 성질을 띠는데 그 자력이 매우 강한 소재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요. 그래서 이 FE나 FE 합금들 이런 것들이 그런 자성 소재로 그렇게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변압기 철심에 이런 철 합금들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겉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우리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철강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철강,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철강 소재 하면 떠오르는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철하고 강을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하고 강이 같은 거 아닌가? 철강, 강철, 이게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강은 영어로 steel이라고 하고요. 철은 iron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한글도 강철이 다르듯이 영어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율표에 있는 순철, pure FE가 되겠죠. 그거는 그냥 순철이라고 부르고 pure ir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철은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강, 스틸과 그 다음에 주철이 있습니다. 주철은 아이언인데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철과 강이 뭐가 다른가가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근데 성분으로는 탄소의 함량이 대략 2% 이하면 주로 스틸이라고 부르고요. 2% 이상
들어가 있으면 아이언, 철이라고 부릅니다. 성분상 그렇고요. 그러나 제조 공법상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은 쇳물을 만들어서 원하는 저런 맨홀 뚜껑 모양의 금형에다가 그 쇳물을 부어서 그대로 굳혀서 작업을 끝내는 겁니다. 그 굳히고 나서 약간의 마무리 작업 정도만 하지 뭐 크게 더 이상 가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굳힌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주철이고요. 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은 쇳물 만들어서 굳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쓰질 않고요. 굳어진 쇠를 가지고 제2차 가공을 심하게 합니다. 자동차 문짝처럼 얇게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후가공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하고 철은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철을 상온까지 식히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는 거의 모든 재료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고온이 되면 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다가 온도가 낮으면 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아는 한 두 가지 소재, 물질만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가 낮아지는데 거꾸로 부피가 팽창하는 물질이 제가 아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가 물이고요. 또 하나가 철입니다. 그래서 철강하는 사람들은 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은 고온에서 오히려 밀도가 크고 저온에서 밀도가 낮은 그런 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냉각을 해서 온도가 식어서 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열 팽창하는 매우 특이한 금속입니다. 이것은 철은 하면 느낌이 여러분 어떤가요? 차갑고 딱딱하고 그런 완전 무생물의 대표적인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철은 이렇게 온도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이 현미경 사진에서 보다시피 스스로 모습을 막 바꿉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현미경을 보고서 맨 처음에 놀랐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을 봤더니 마치 그 초등학교 때 양파 껍질을 현미경으로 봤던 것과 철의 현미경 조직이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차가운 쇠가 양파 같은 생물이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딱딱하게 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막 바뀌는지, 그런 부분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현미경 조직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온에 있는 가만히 둔 철 속에서도 탄소 원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철 안에서 탄소 원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상온에서. 그런 면에서 이 철이 이게 딱딱하고 안 움직이고 그런 무생물인 철이 그렇게 움직이고 바뀌고 이런 점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거가 아까 제가 철이 대표적인 자성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굽 자석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철은 항상 자석에 잘 붙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실은 아닙니다. 철도 상온에서는
그렇게 자석에 잘 붙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약 770도 이상 고온으로 가게 되면 철의 자기적 물성, 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철에다가 뜨거운 수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도 전혀 붙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은 항상 자석에 붙는다 하면 정답은 틀렸습니다. 고온의 자기 변태 이상 고온에서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우리 일상생활에 스테인리스 스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은 또 상온임에도 불구하고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은 항상 자석에 붙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또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는데 철은 녹이 쉽게 쓴다. 맞는 말이죠.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탄소강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스틸 강에서는 오래 대기 중에 두고 특히 습기가 많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러면은 저렇게 녹이 씁니다. 이것을 저희 재료과에서는 부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금속이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철강 소재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그런 새로운 철강 소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상온에서 비 맞고 눈 맞고 습도가 높아도 전혀 녹이 슬지 않죠. 심지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에 항상 담겨져 있는 주방 용기로 널리 사용이 될 만큼 전혀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물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요. 아주 강한 염산, 황산 이런 경우에는 부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런 산들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식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은 항상 녹이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험적으로 아시는데 왜 녹이 안 슬지? 거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금속 표면에 산소와 그 다음에 크롬이라고 써 있는 원소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아주 얇은 두께만큼 크롬 산화물이 생깁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거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이라는 금속의 함량이 12% 이상 들어간 강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크롬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크롬 산화물, 저 그림처럼 크롬 산화물이라는 표면에 크롬 산화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 크롬 산화물이 매우 치밀해서 밀도가 높아서 더 이상 한 번 생기면 더 이상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저 크롬 산화물을 뚫고 금속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철을 완벽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이 안 쓰는 거고 그리고 크롬 산화물이 생겼어도 그 두께가 워낙 얇아서 우리 눈에 녹이 쓸었다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하면은 그냥 또 여러분들은 스테인리스는 한 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크롬 니켈이라는 금속에 첨가된 Fe 크롬 니켈계와 크롬만 첨가된 Fe 크롬계, 화학 성분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조직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오스테나이트계, 상온에서 자석에 안 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기류, 스푼이나 나이프나 포크, 또는 부엌의 싱크대 이런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듀플렉스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현미경 조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테인리스가 한 가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종류에 따라서 녹이 쓰는 정도, 부식이 되는 정도, 또는 뭐 강도라든지 이런 기계적 물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스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산업체에서 실제 받았던 질문인데요. 카메라 케이스를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로 가공해서 카메라 케이스를 만드는데, 그런데 가공하기 전에는 자석이 안 붙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는 자석에 안 붙는다고. 근데 카메라 형상으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꺾어서 가공을 했더니 자석에 붙더라. 그런 질문을 제가 모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304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은 가공 안 하면 자석에 안 붙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공을 하면 그러면 현미경 조직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뀐 새로운 조직은 자석에 붙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케이스 모양으로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석에 붙는 조직이 생김으로써 자성을 띠게 돼서 자석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는 그러면 성형하면 다 자석에 붙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안에도 세분하면 또 여러 개가 있어서요. 자석에 붙는 것도 있고 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철은 알루미늄보다 강하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저 빨간색 곡선처럼 대부분의 철강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마일드 스틸이라고 하는 강의 경우는 알루미늄 7075 이런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래프가 밑에 있죠. 그래프 밑에 있는 게 강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소재는 굉장히 알루미늄 합금보다도 소프트하게도 만들 수 있고, 빨간색 곡선처럼 월등히 높은 강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루미늄보다 강한 것은 아니고 약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철은 매우 단단하니까 잘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특히 아래 저 인장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저 인장시편이 쭉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냥 그랬을 때 인장 전은 잡아 당기기 전에 원래 시편의 치수가 저랬는데요. 인장 후에는 훨씬 늘어났죠. 마치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났습니다. 엿보다 훨씬 강도가 센 높은 월등히 높은 철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엿이 늘어나듯이 쭉 해서 원래 길이의 13배까지 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공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은 무겁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비중이 낮은 알루미늄을 최대한 철에 많이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중이 낮아져서 가벼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알루미늄 원자가 철 원자보다 크기 때문에 지편이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해요. 그래서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중 효과 때문에 알루미늄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철강 소재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기계적 강도는 절대로 손해보지를 않으면서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든 철판이 있다면 그런 철판으로 자동차를 만들면 연비가 크게 개선이 되겠죠. 철은 차갑고 딱딱하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지만 이 에펠탑에서 보나 또 피아노 아름다운 피아노 선에서 보나 철은 이런 예술 작품으로도 작품의 소재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쇳소리는 시끄럽다. 뭐 깽깽거린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소리를 잘 다듬은 에밀레종은 듣기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은 거꾸로 정반대로 아주 강도가 높고 그런 쇠인데 두들기면 마치 나무 소독저 젓가락이 떨어지는 것 같이 툭 하고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 그런 철강 소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런 철강 소재로 아파트 층간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노란색 철강 소재가 진동이나 소음을 잡아주는 철강 소재가 개발이 돼서 실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철로 집도 짓습니다. 이 그림이 스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로 거의 대부분의 집을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이런 스틸 하우스가 실제로 건축이 되어서 판매도 되어서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 산업 분야를 스틸 하우스 산업을 늘리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이후로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대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강을 대체할 신소재가 있는지 각광받고 있는 다른 소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철강을 연구하는 자라서 철강의 매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 소재가 뭐 만능 소재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할 신소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당연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재가 있다면 복합 재료들이죠.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아무래도 그 철강 소재는 무겁기 때문에 비행기나 이런 데는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센 그런 신소재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 있고 그쪽으로 연구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소재가 탄소, 섬유, 복합 소재 이런 것들이 될 경쟁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철 제강 과정을 통해 얻은 철의 순도는 100%인가요? 이것도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 생산, 용광로에서 하는 대량 생산에서 순도 100% 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불순 원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철 광석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불순 원소들, 그 다음에 석탄에서 있었던 불순 원소들, 그리고 공기랑 쇳물이랑 맞닿으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나 수소나 이런 것도 쇳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오랫동안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실제로 순도가 무지무지 좋아졌지만 100%는 당연히 아니고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대용량 제철 공법으로는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강 소재 회수율이 높은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우리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적에는, 중고차로도 안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가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폐차장에 폐차가 되고, 그거를 아주 육중한 프레스로 이렇게 눌러서 자동차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부피를 완전히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죠.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스크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크랩을 다시 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도가 높으면 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가공하면 성형이 저렇게 다양하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딱 이거입니다. 고강도인데 성형이 잘 되는 새로운 철강 소재를 개발하는 게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철에 특별한 합금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금속이나 또는 비금속 원소들을 섞는 거죠. 이렇게 성분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현미경 조직을 또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현미경 조직을 미세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합금 성분과 미세 조직 이 두 가지를 잘 제어해야만 높은 가공 고강도인데도 높은 성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연 현상을 어떻게 보면 질문하신 분처럼 역행하는, 자연 현상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저 같은 금속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지난 100년 동안 상상도 못하게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철강이 유용한 만큼 동반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 제품을 사용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철로 만들어진 제품을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저나 젓가락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걸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철 제품을 사용할 때 좀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도 글쎄요.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그렇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종이컵 대신에 또는 플라스틱 컵 대신에
스테인레스로 만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신 거, 그거는 어떨까요? 철 제품을 아껴 쓴다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철 제품은 자원 리사이클링 비율이 가장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재료를 오히려 리사이클링 안 되고 환경 오염이 심한 다른 재료를 리사이클링이 잘 되는 철 재료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대신에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환경 개선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